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SBS 기자직 지원자인데요. 언론계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는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SBS 모르는 분 당연히 없을 테지만 그래도 이게 좀 자세히 기업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SBS 저도 참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아, 그러죠. 예, 예. 자, 민영방송사 중 유일하게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SBS는 공영방송사인 KBS, MBC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사 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 11월에 서울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요. 2000년 사명을 지금의 SBS로 변경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다른 방송사들과 마찬가지로 광고 판매가 가장 주요한 매출처이고요. 네. 최근엔 프로그램 판매 등의 콘텐츠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SBS 하면은 뭐 예능, 드라마, 그리고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으로 균형감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도 매출은 8,3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현 학생도 언론사 기자직 희망하고 있잖아요. 오늘 좀 궁금한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 같은데 SBS 지원도 좀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그럼요. 근데 SBS는 올해로 공채가 이미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꼭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황보미 아나운서도 뭐 SBS에서 뭐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으니까 뭐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채용 과정을 좀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좀 저 같은 내신, 경우에 질투?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필기 전형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필기 전형. 시사, 뭐 당문, 논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너무 전방위적이다 보니까 준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군요. 네, 그런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PD, 기자 등 언론사 공채는 작물, 논술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비중도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는 정말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특히나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해서 내가 왜 지원했는지 예, 굉장히 좀 날카롭고 철저하게 그다음 때로는 따뜻한 감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서류를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검증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언론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네. 이 방송을 보다 보면은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특징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SBS가 선호하는 인재는 좀 어떤 이들일까요? 서울 사람? SBS 인재상은 휴머니티와 전문성을 겸비한 따뜻한 프로페셔널로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결과를 내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3종 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3종 세트. 예, 첫 번째는 냉철한 머리, 두 번째는 따뜻한 가슴, 그리고 세 번째는 날카로운 펜을 가진 그런 지원자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 가슴에서 배 나올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펜이 나왔네요. 네,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직무는 바로 기자직입니다. 좀 사회적인 책임이 중요한 직군인데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실제 제 주위에도 기자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계기로 만나서 출장을 기울이면서 좀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자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사람 만나는 게 조금 별로다. 나 혼자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비추였고요. 네. 두 번째는 튼튼해야 된다. 이 부분은 체력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나 정신적으로 많이 튼튼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좋은 뉴스보다는 좋지 않은 뉴스를 많이 접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런 현장을 찾아다녀야 되고 취재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강력한 책임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쓰는 이 기사 한 줄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를 좀 예상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이 세 가지 자질이 중요한 자질이라고 얘기를 저한테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성분이시고요. 전공이 광고 홍보 전공, 상담학 복수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학점은 3.53점이고요. 졸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자격증은 모스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한국사 능력시험 1급, 한국어 능력시험 3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750점이고요. 문과치고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하네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커피 동아리 9개월, 토론 동아리 1년 6개월, 대학연합 봉사 동아리 1년 9개월, 그리고 교내 인문학 학회 8개월, 평화나비 서포터즈 6개월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네. 이 교내 학술제 중 언론제 잡지 8개월간의 경력이 있고요. 네. KBS 대학생 방송 캠프 프로듀서 과정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파크랜드 서포터즈 팀장 5개월, 어허. 그리고 대학 사회봉사협의회 월드 프렌즈 3개월의 경력이 또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굉장히 뭐가 많아요. 네, 무엇보다 다양한 대외 활동이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네. 이 각종 동아리 활동부터 언론계 지원자다운 활동까지 참 부지런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잡지 관련한 활동을 8개월 동안 한 게 좀 눈에 띄는데요. 기자직 지원자로서는 좀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원자가 방송 기자직 지원자인데 대내외 활동을 보면은 잡지 기자, PG 과정 등 이수 등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저도 전공에서부터 이 지원자를 보니까 다양한 대외 활동까지 언론인에 관심이 있는 친구구나,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방송 기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사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방송을 송출하면서 기사를 내보낼 때 뒤에 어떤 화면을 구상할 것인지에도 생각할 때 있어서 PD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혜연 학생은 뭐 주인공 프로필 보고서 특별히 인상에 남는 부분이 좀 있었나요? 네, 저도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보면서 이 지원자가 굉장히 언론계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도 있는 걸 보면은 그것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BS 기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본인의 경쟁력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네, 지원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 기자직 지원자들의 그 지원 동기는 일반 회사원과는 그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떤 점이 중요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기자직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본인이 기자를 선택했는지 그거에 대한 연관성을 조금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루는 언론들을 보면서 기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며 진실을 전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자라면 자신의 말과 글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반추해야 합니다. 소위 기레기라고 표현되는 기자들의 기사를 읽으면서 과연 이들이 처음 기자의 꿈을 꾸었을 때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학술제 잡지팀의 일원으로서 인터뷰를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의 만남, 어색한 분위기가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누군가의 인생과 만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많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기사를 써보았습니다. 단순 홍보인 경우도 있었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담긴 기사 등을 접해보니 기사를 쓰는 태도가 바로잡혔습니다. 이는 앞으로 맡을 다양한 분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기자직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혜원 학생은 어떻게 봤어요? 네, 기자에 대한 생각이 진솔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좀 느낌 위주로 쓰여 있어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앞부분의 기자직에 대한 생각이 너무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그럴 수 또 있죠.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인 가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멘토님께서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이제 좀 평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탈락입니다. 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 지원자의 내용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반에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기자의 첫 마음가짐을 잃은 사람들을 접하게 됐다. 근데 여기에는 내용이 생략되었는데 나는 기자 정신을 늘 간직하고 싶다. 뭐 이 부분이 첫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나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내용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외 활동이 좀 많은 경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나는 대학교에서 광고 홍보를 전공하면서 기자직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관심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교내 기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네. 또 토론 대회에서 느꼈던 다양한 시각들 또 서포터즈 활동들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자직이 나랑 좀 어울리네, 맞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처음 내용이 이제 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연의 모습을 잃은 기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안타깝다. 나는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기자가 되겠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실현해 나가는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조금 바꾸고 구조를 좀 왔다 갔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구체화하여 실행까지 옮겼던 경험을 서술해 주세요. 구체화 실행의 과정 그리고 결과를 통해 느낀 점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네. 이 창의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실행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네. 네. 취준에 있어서 창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즉 새롭게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본다는 것이죠. 자, SBS 뉴스는 우리가 뭐 딱딱한 뉴스라든지 방송 뉴스, 일반적인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스브스 뉴스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예, 조금 더 다양한 형태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SBS의 창의적인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늘 알고 있던 것이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창의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어렵죠. 근데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선이라고 네.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전공인 광고 홍보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다양한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창의적인 생각은 바로 처음처럼의 새로운 마케팅을 위한 카피입니다. 당시 처음처럼의 카피는 흔들어라 처음처럼이었습니다. 단순히 소주라는 술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 배경을 전부 고려하여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새롭게 제안했던 카피는 흔들리지 말고 흔들어라 처음처럼 어쩌면 가장 단순한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원래의 이미지와 방향성을 잃지 않는 동시에 새로운 카피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브랜드 파악과 더불어 방대한 자료 분석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실제 광고에 채택된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이 카피는 많은 긍정적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것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창의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고 느꼈습니다. 네. 이 광고 카피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혜연 학생이 보기에 좀 창의적인 시도와 카피로 느껴졌나요? 네, 기존의 원래 카피랑 비슷하면서도 더 강렬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도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기존의 것을 그 다른 시각에서 본다라는 창의적인 생각에 대한 개념 정리로 글을 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제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제가 평가를 내리자면 또 네. 탈락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냉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또 기자직이 여러분들한테 많으니까, 예, 기자직이니까 네. 예. 이 친구의 자소서를 딱 보면요. 네. 일단 대화가 좀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A를 물어보면 A를 대답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A가 좀 희미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를 보면 이 문장이 좀 결정적이에요. 그 우리 혜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흔들어라 처음처럼이란 카피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철저한 브랜드 파악과 더불어 방대한 자료 분석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파악했길래 철저하고 방대하게 했냐? 이 과정이 좀 나와줘야 그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가 앞에 붙었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그 부분이 궁금할 거예요. 그쵸. 이 친구가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런 카피를 붙였는지. 근데 그 부분이 자취를 감춘 거예요. 나는 그걸 읽고 싶은데 그 부분이 자취를 감췄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느 부분을 궁금해할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글을 쓰는 그런 습관을 좀 한번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BS 기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경우 기자직 지원자답게 문장을 비교적 간결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직 지원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문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어색한 문장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단순 홍보인 경우도 있었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담긴 기사 등을 접해보니 기사를 쓰는 태도가 바로 잡혔습니다. 단순 홍보인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시작하면 뒤에는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른 이야기처럼 이어졌죠.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어떨까요? 단순 홍보인 경우도 있었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담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접하다 보니 기사를 쓰는 태도가 바로 잡혔습니다. 이 외에 군데군데 띄어쓰기의 오류도 보입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성 띄고 있는, 흔들리지 띄고 말고, 어찌 띄고 보면 비교적 단순 실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주인공은 기자직 지원자입니다. 작은 실수도 역량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소개서 제출 전 문장을 하나하나 다시 살피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을 극복한 경험을 서술해 주세요. 당시 상황, 그리고 본인의 역할 및 행동, 그리고 일의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네.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쵸. 혜원 학생의 경우에는 좀 생각나는 경험이 있나요? 네, 저는 친한 사람과의 갈등을 극복했던 경험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주 학생이랑? 아니요, 아니지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나이 때는 그런 경험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취준생한테는 사실 취준생을 통해서 이 입사를 하는 게 그렇죠. 어려움을 극복한 건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취업 자소서를 쓰지 않습니까? 빨리 얼른 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서.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저는 인생에 굴곡이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난한 삶이라고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조그만 풍파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최근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가족의 상실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병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상황에 모두 당황했고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동에서 함께 있으면서 타지의 삭막한 병원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이지만 평소처럼 부모님을 대하고 필요한 것을 찾기 전에 준비해 놓는 일, 그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두 분만 계실 때는 걱정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데 다행히 제가 있는 시간만큼은 허허실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안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며칠 뒤 장기간의 어려운 수술을 견디고 무사히 퇴원하신 아버지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예, 질문을 보면은 뭐 당시 상황, 본인의 역할, 일의 결과를 쓰라고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쓴 내용을 보면은 각각의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약간 애매해요. 이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는 뭘 줄 것 같으세요? 불합격. 합격을 정말 주고 싶었는데 네. 아주 결정적인 항목을 못 써서 역시 탈락. 아하. 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애매하게 흘러가죠. 네. 이 친구의 가장 크게 애매하게 흘러가는 건 뭐냐면 어려웠던 일을 정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버지가 입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입원하신 자체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어떤 가족의 부재를 느껴서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컸었는데 내가 그걸 뭐 깨닫게 됐다라든지 아무튼 그런 구체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안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치명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친구가 본문에서 뭘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어쩌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나는 평소처럼 부모님을 대하고 필요한 것을 찾기 전에 준비해 놓는 일, 그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되게 소극적이죠. 너무 소극적이네요. 그쵸. 진짜. 어려움이 생기면 그럼 이 친구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 친구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치명적이어서 저는 탈락을 줬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간략하게 쓸 부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극복하고 나는 뭐 정신력이라든지 아니면 끈기라든지 이런 걸 발휘해서 이겨내려고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든지 아무튼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꼭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마지막 항목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왔던 취재 분야는 무엇인가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또 해당 분야를 더 깊게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포함해서 작성해 주세요. 네. 네. 본격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혜원 학생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지원자의 성향이나 가치관도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13년도에 저는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부로 와닿는 경험을 했습니다.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참여하게 된 활동에서 우연히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금 마주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관심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조용히 이루어진 집회에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집회를 하기엔 매우 좁은 공간에 모인 사람들은 평화적이었고 진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감정적이기에 앞서 더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다시금 공부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한 분야의 일이라기보다 정치, 사회, 문화에 걸쳐 광범위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변하는 외교 문제를 시시각각 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소외된 사람들 혹은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이 겪는 불합리한 일이나 고통을 알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분야이며 세상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자 다양한 관점의 기사와 뉴스를 접했습니다. 동시에 어느 한쪽으로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자 사실만을 기록한 역사서와 같은 책들을 자주 읽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프로필 살펴봤을 때 나왔던 대내외 활동과 관련되는 경험을 적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멘토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은 제가 세모 드리겠습니다. 제목. 네네네. 이 부분은 그나마 그 항목들 중에서 가장 잘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첫 번째 무엇을 했는지 서술을 했어요. 위안부 문제에 관심 가져서 수요 집회 참여했고 네. 느꼈고 더 정확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한국사 공부했다는 등 구체적으로 했던 노력들이 있어서 좋았고요. 또 특히나 저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 동시에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 치우치지 않고자 사실 이 표현이 기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소양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해줘서 좋았는데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한다면 마지막에 네. 내가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자 한 게 사실만을 기록한 역사서를 좀 보는 게 하나의 방법인가 최선의 방법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면 100점짜리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BS 기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금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께서 미리 써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썼습니다. 네, 여러 항목 중에 어느 내용에 대해서 쓴 건가요? 네, 제가 써본 항목은 첫 번째인데요. 지원 동기에 대한 것입니다. 네. 멘토님께서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네, 멘토님께서는 먼저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적절하게 섞이되 회사 지원 동기는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적어주고 직무 지원 동기는 잘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 위주로 작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 혜은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라 더 열심히 작성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뒀나요? 네, 저는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쟁력 위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고등학교 때 우연히 김어준 씨의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평소 사회에 관심이 많던 저는 당시 정치 상황과 BBK, 삼성 등의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내용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책의 주제들은 실제 진보와 보수 언론 사이에서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통찰력을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되어 사건의 이면을 추적하고 사회 현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대외활동으로 대학생 기자단에서 사회톤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기자 활동을 하면서 마을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자와 마을 주민의 갈등 상황을 취재하기도 하고 비인격적으로 강아지를 생산하는 강아지 공장을 타파하고자 건강한 강아지를 길러내는 사회적 기업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여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 리드를 뽑는 요령을 비롯한 글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다른 기자들과 매주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길렀고 페미니즘과 갑질 논란 등의 문제를 공부하며 사회적 가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기자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관련 활동까지 적었습니다. 멘토님 전반적인 내용 한번 평가해 주세요. 혜연 학생. 진짜 기자직을 준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가 술술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코멘트 중에서 첫 번째, 회사 지원 동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원 동기도 여러분들이 회원 지원자가 쓴 대로 그 구조를 좀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동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왜 기자직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구조가 첫 번째는 동기고요.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이 기자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왜 기자냐?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이긴 한데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책이긴 하죠.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책을 통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통찰력을 갖고 싶다. 이 말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되고 싶다는 연결성 좋았고 그거에 대한 근거사항으로 내가 취재했다. 글쓰기 연습했다. 토론했다 등의 이런 연관 경험들 적어준 내용 되게 좋습니다. 혜연 학생 이런 실력이라면 기자직은 자소서는 통과할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대로만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혜연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혜연 학생이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자기소개서라서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평소보다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특별히 뭐 SBS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인 우리 굉장히 미인 보미 씨가 죄송합니다. 굉장히 미인에서 발이 더듬었는데 정말 미인이죠. 우리 보미 씨가 주인공을 위한 그 SBS의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좀 면접 팁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신문 읽기와 글쓰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본인만의 관점과 세계관은 정말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본인의 그런 노력의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소규모 필기 스터디를 좀 추천하고 싶거든요. 소규모 필기 스터디. 한 3-4명의 학생들을 구성돼서 서로의 글을 써보고 바꿔서 첨삭을 해보고 그런 과정을 좀 반복하다 보면은 글 쓰는 데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혹시 말하는 것도 연습을 통해서 늘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타고난 거예요?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느 정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열심히 하시면 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멘토님께서도 마무리로 덧붙이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네, 기자직은 그 아까 제가 만났다고 하는 분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결코 멋져 보이기 때문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을 작년에 발칵 뒤집어 놓았던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단 한 번의 현장 고발로 완전히 망쳐버린 뭐 대만 카스테라, 그 소상공인들, 이게 다 기자의 리포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직은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쓰는 이 한 줄이 얼마만큼의 파장을 미칠지를 항상 고려해서 날카로운 펜이 가장 무섭거든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날카로운 펜을 가지신 분들만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SBS 기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BIO의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진, 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강민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회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정상백 학생과 최하은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갈수록 하반기 공채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럼요. 정말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취준진담 하반기 공채 특집에 대한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열기를 이어서 오늘 알아볼 기업 어디죠? 어디죠? 네, 지난 10수년 동안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네. CJ그룹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CJ그룹은 2016년도 하반기에 이제 대졸 공채로 약 950명과 동계 인턴 약 350명 정도를 채용을 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약 1,300명 정도의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CJ그룹의 4대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식품과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미디어와 그리고 유통 분야에서 이렇게 채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CJ 신입사원이 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핫키워드를 통해서 CJ그룹에 대한 모든 것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CJ 공채의 모든 것. 첫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오, CAT와 CJAT군요. 네. 이게 뭘까요? 캣 아니가 캣, CAT는. 근데 일단 CJAT는 무슨 적성검사 뭐 이런 게 아닐까? 아네퍼니까 CZ. CJ 동생. CZ?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받아주면 좋잖아요. 고맙네요. 첫 번째 키워드 하은 학생이 준비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CAT와 CJAT는 CJ그룹의 인적성 검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 이 CAT 같은 경우는 Cognitive Ability Test라고 하고요. CJAT는 CJ Aptitude Test라고 합니다. 그래서 CAT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학습 능력, 지시 이해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직무 및 과제와 상관없이 직무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하고요. CJAT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개인적 가치가 이 CJ그룹의 밸류에 맞는지 얼마나 부합하는지 측정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CJ 직무 적성 검사의 난이도가 좀 어떻게 한가요, 선생님? 일단은 삼성이나 뭐 현대차 그리고 SK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낮은 게 사실인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많이 풀수록 유리하다. 총 몇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네, CAT 같은 경우 구체적인 문항은 선택형이나 또 단답형인데요. 지원자는 55분 동안 총 95문항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CJAT는 30분 동안 250문항을 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네, 250명. 이게 직장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 같은 것을 주고 또 대처 방안들을 읽은 다음에 그 방안이 자신이 생각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30분에 250문항이라는 거는 엄청난, 이게 찍어도 그러니까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요, 이건? 네, CAT에서는 학습 능력, 지시 이해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합니다. 이 CA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유형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 CAT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유형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매 번호마다 다른 유형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으로는 주어진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하는 단문 독해, 그리고 데이터와 도표 등의 통계 자료를 참고해서 결과를 찾아내는 자료 해석, 네. 그리고 제시된 조건에 의해 추론하는 언어 추리, 그 단항식, 다항식,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이용한 응용 계산 등이 출제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CJAT는요? 아무래도 이 CJAT 같은 경우에는 CJ 밸류라고 할 수 있는 정직, 열정, 창의 이 세 가지 그 핵심 가치를 지원자들이 얼마나 이제 잘 부합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과연 새롭게 입사하는 우리 지원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정직하게 행동을 하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열정을 발휘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매우 그렇다 해서 매우 그렇지 않다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이 한국어 자체가. 그래서 5점에서 6점 정도 속도 정도로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창의성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그 CJ와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CJ가 배급하는 혹은 제작했던 영화들을 보여주고 뭐 이제 순서대로 이제 어떠한 그 시기적인 순서대로 우리 학생들이 한번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CJ에 대한 관심도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적성 검사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지방에 사는 취준생들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나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CJ 공채의 모든 것. 두 번째 키워드.
보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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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정말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합시다. 아니면 보고서 쓰듯 보고합시다. 네. 네네. 아니면 보고합시다. 그냥 보고합시다. 아, 네. 보고합시다. 보고합시다. 과연 이 둘 중에 뭘지 네. 선배학생 뭔가요? 네, 보고합시다는 그 말씀해 주신 그냥 말 그대로 보고. 네, 보고 드리는 리포트. 네, 그 보고하시라고요. CJ 심층 면접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랑 또 지원자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면접인데요. 직무에 따라서 사실 뭐 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 보고 과정을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인으로서 뭐 자질이나 팀워크, 인성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나요, 좀? 네, 이게 4명에서 6명의 응시자가 팀을 이뤄서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팀에 지원을 했다면 뭐 신메뉴의 언론 홍보 방식을 그 아이디어를 제시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걸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요. 네. 그럼 2명의 면접관이 이 응시자들과 함께 동석을 해서 과제 해결 과정과 그 팀원들의 성향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을 질문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고 형식의 심층 면접에서 합격을 하기 위한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 심층 면접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이해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과거에는 전통적으로는 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뭐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봤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조화 면접이라고 해서 우리 지원자가 가장 어려웠던 그 환경 자체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해서 과거 이 지원자의 행동을 들으면서 평가를 하는 질문인데 근데 우리 학생들이 워낙에 준비를 잘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걸 봐줄 수가 없다. 직접 너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린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보고합시다와 마찬가지로 관찰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어차피 그 짧은 시간 동안 2시간 내에 동안 우리 학생들이 좋은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과도 중요한 건 맞지만 그 보고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이 맞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팀워크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하은 학생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송백 학생이 이거 왠지 이 친구 아이디어 채택이 되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서 억지로 깎아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팀워크에 저해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백 학생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하은 학생이 이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거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말 그대로 결과보다도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친구는 나중에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 면접이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우리 지원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분석력, 창의성, 팀워크, 조직화 능력 이런 공통 역량 등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정 속에서의 태도를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CJ그룹 공채 심층 면접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자, 마지막 키워드 이제 드디어 나오는군요. 과연 무엇일까요?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서베이. 서베이는 서베이. 설문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설문조사. 어떤 걸 네. 설문조사한다는 걸까요? 그러게요. 서베이, 글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우리 지원자들의 그 이력서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네. 유치원이 되네요. 하은 학생 맞나요? 네, 이게 이번 하반기 채용부터 도입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2차 면접 과정에서 이 직무 성향 서베이라는 걸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CJ그룹 인사 담당자 말에 따르면 지원자가 어떤 직무에 적합한지 판단해서 이후에 부서 배치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성향을 알기 위한 것이지 네네. 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모르는 척 해주시느라 좀 고생하셨네요. 당연하게 하실 수밖에 없지만. 이게 제일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합격 여부에 정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진실만을 좀 말씀해 일단은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 채용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과적으로 회사는 그 우리 지원자들의 적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 파트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도 모르는 그러한 성향을 파악해서 향후에 입사했을 때 좀 더 적합한 직무로 배치할 수 있다라면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서베이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요. 우리 실력 있는 취업 컨설턴트죠. 우리 강민호 대표님께서 예측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온라인으로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2차 최종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 면접 전에 이 서베이를 시행을 하고 이 지원자가 어떤 성향을 가진지 미리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임원 면접을 실시해서 이 지원자가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반사회성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면접 전형에서는 활용하지 않을 거고 향후 입사 후에 활용할 거고 만약에 제가 딱 봤을 때 어떠한 직무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성향을 갖고 있다면 그 면접 과정에서 정말로 이 지원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좀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CJ는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점검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네, 그래서 직무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직무 능력을 자세히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직무 면접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실무진들이 지원자들의 직무 적합성이나 직무 이해도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뭐 지원 동기나 경험,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요. 지원자가 현재 갖춘 능력보다는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핀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이제 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나 싶은데요. 어차피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딱 봤을 때 이 친구는 정말 이 직무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한 예로 어떤 홍보직에 지원했던 지원자가 과거 CJ의 기사들을 분석해서 이게 회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회사에 또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이런 열정을 좀 증명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직무와 회사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시고 내가 만약 입사하게 된다면 이 CJ에 어떠한 기여, 즉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좀 계획을 좀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검증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직무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하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직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왜 그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는지,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노력과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직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재환 씨한테 뭐 예를 들어서 가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은 어떠한 팩트도 있지만 자기만의 어떠한 철학을 보여줌으로써 이 지원자가 이 가수라는 직업, 이 직무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내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격이 장단점도 물어보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고 직무에 대한 그 열정과 노력,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중심으로 1차 직무 면접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럼 학생들에게 직접 기출문제 한번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하은 학생과 성배 학생의 관심이 있는 계열사 그 직무를 감안을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하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컨텐츠라는 게 무엇이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고의 컨텐츠가 또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란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상 속이나 아니면 좀 더 힘든 일에서 벗어나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마음의 평화도 얻고 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저는 컨텐츠와 함께하는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었던 컨텐츠는 아무래도 우리 취업을 부탁해라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단순히 보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생산자가 돼볼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컨텐츠 생산을 경험하고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취업을 부탁해를 꼽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대답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게 본인의 경력을 한 번 더 어필하고 추가 질문을 좀 유도할 수도 있는 대답인 것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생산자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생산자. 내가 직접 이렇게 생산해서 남들에게 이게 준다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서 구성적인 측면도 그렇고 컨텐츠적인 측면도 그렇고 굉장히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더 좋은 게 CJ ENM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라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철학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할까도 항상 고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아마 했다면 좀 더 어떻게 보면 CJ ENM이 좀 추구하는 그런 인재에 더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계속해서 한번 성백 학생에게도 질문해 주시겠어요? 우리 성배 학생은 식품 쪽 그리고 경영 전략이라든지 경영 기획 이런 분야에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의 경영 전략 부서라고 감안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CJ 제일제당이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좀 더 추구했으면 좋겠는지 본인의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엄밀하게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가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과일 같은 것들을 1인이 사실 섭취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사실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CJ에서 뭐 대기업이니까 전략적으로 지원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주변에서도 스타트업으로 많이 시작을 하는 게 과일을 일괄적으로 많이 모은 다음에 도시락 형식으로 많이 나눠서 여러 가지 과일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CJ에서 이런 뭐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사실은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백 학생의 대답 어땠나요? 뭐 역시나 두 분이 뭐 대답이 뭐 아주 훌륭한 것 같고요. 성배 학생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험, 즉 소비자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그러한 경험이 이렇게 설득력을 좀 더 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영 전략을 고민하는 이제 지원자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외부의 트렌드도 감안해야 되지만 내부의 자원 역시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는 그러한 좀 치밀함이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공부했던 부분을 좀 믹스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이 알려주신 팁 잘 활용하면 면접에 100%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CJ그룹 공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CJ 공채에 대해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성백 학생부터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CJ그룹 공채 같은 경우에는 어학 점수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데 실제로 어학 점수를 전혀 보지 않나요? 봅니다. 본다. 네.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예, 봐요? 컨디션이 늘 안 좋으니까 지금이 CJ그룹이 이제 서류 전형 발표를 하고 인적성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워낙에 많이 떨어지고 합격하다 보니까 좀 민감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학 점수를 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CJ의 인재상을 보면 핵심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로 나아갈 수 있는 인재를 원하거든요. 근데 어학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은 이 인재상에도 부합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은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대표님, CAT와 CJAT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지를 푸는 게 도움이 되나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 풀어볼 필요는 있는데 네. 결국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우리 지원자들의 그런 사고력이라든지 이러한 인성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그게 당장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간에는 좀 풀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은 학생 이제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CJ 계열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으면 서류 전형에서 혜택이 있다. 네, 일정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서류 전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 혜택이 있다. 과연? 모든 계열사가 다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요. CJ 푸드빌이라든지 푸드빌. CJ CGV 그리고 그죠, CJ 그죠. 올리브영 이렇게 매장 매장지.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 아르바이트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실제로 뭐 6개월 이상 근무라든지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서류에서 우대를 한다고 채용 공고에도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하긴 또 모든 CJ 그룹이 다 그럴 수는 없죠. 매장직이 이제 그쵸? 아르바이트를 네. 하게 되는 거니까. 진작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CJ 공채에 대한 진실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멀티플렉스,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된다 대 부작용도 크다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멀티플렉스 극장이 도입이 되면서 한국 영화 산업이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 한국 영화산업의 규모는 확대가 되었는데 흥행 성적이 뛰어난 영화들이 스크린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문제 오늘 두 학생의 토론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백 학생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98년도 강변 CGV가 생기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멀티플렉스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로써 한국 영화는 드디어 산업으로서의 위상과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인데요. 그 발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람 환경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좁고 건전하지 않은 듯한 분위기에서 깔끔하고 가족 단위의 여가도 가능하게 바뀌면서 굉장히 관람객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투자 배급 시스템의 전문화가 되어서 굉장히 영화 제작자가 전문적이고 탄탄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의 크기가 커졌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은 학생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간디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가 무려 11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영화 산업 규모도 세계 7위권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런 성장 원인으로 물론 멀티플렉스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멀티플렉스로 인한 부작용이 확실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화 간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점으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영화 소재의 획일화 그리고 다양성 약화로도 이어져서 한국 영화 산업의 토대를 부실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법적 규제 등을 통해 보완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한국 영화 산업 발전에서 멀티플렉스의 역할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성백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일단 하은 씨 얘기를 잘 들었고요. 얘기 들은 것 중에서 뭐 상영관끼리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상영관은 그럼 어떻게 배급을 해야지 공정한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사실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나의 사례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초 흥행했던 검사회전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개봉 10일 만에 630만 명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물론 영화가 잘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스크린 독점으로 인해서 더욱더 숫자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2,400개의 국내 스크린 중 1,800개 이상에서 검사외전을 방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영화 매출의 70%가 이 검사외전 한 영화가 가져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하나의 그런 거대한 영화밖에 없고 그럼 관람객의 선택권도 줄어들고 저는 이러한 상황이 뭔가 스크린 독점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심화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영화 산업이 말 그대로 산업이라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일단은 먼저 들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검사외전을 예로 드셨는데 상영관이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기를 원했다는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멀티플렉스 시대의 뭐 특징이기도 한데 굉장히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 단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전부터 관객들의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그러한 면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하은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영화들도 관람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그것들을 상영하지 않을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상으로 무언가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사실은 관객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영화를 뭔가 예술로서 소비하고 독립영화나 뭐 인디영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올려주는 것들이 관객의 역할이고 그러한 것들이 충분하게 마련이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영화들을 상영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객이 어떠한 그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그건 저는 시장 자체가 좀 교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시장이긴 하지만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 재래시장과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뭐 일요일 같은 경우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쉬게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물론 시장에 대한 어느 일정 정도의 개입이지만 그걸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산업계에서도 저는 이런 멀티플렉스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욱더 우리의 영화 산업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일일 대형마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대형마트가 부작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규제를 함으로 해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마찬가지 일들이 생길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영관이나 상영관에서 좌석 예매 현황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문제시 삼는 뭔가 독점 영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성 매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비골라주 이런 데 들어가서 예술 영화나 인디 영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리가 거의 차 있지 않은 게 거의 사실은 대부분의 현상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인디 영화나 예술 영화들이 있다면 그건 관객들의 호응을 받아서 상영관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뭐 원앙 소리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각종 재개봉하는 영화들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원한다. 이런 움직임이나 흐름 같은 게 일단 충분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한테 먼저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3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공통적으로 도출해 보시고 그 기준에 맞게끔 과연 이 멀티플렉스가 도움이 된다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한번 조율해 보시는 건 어떨지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화 발전에 필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꼽자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는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3번째는 굉장히 뭐 근본적인 얘기긴 한데 관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백 학생과 일치하는 부분 아무래도 관객이란 요소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화 산업 자체는 전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술이자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3번째는 어떠한 선택권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관객의 입장에서 멀티플렉스가 더 관객에게 어필할 수 있다, 아니다. 독립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규모 극장이 관객들에게 더 좋다라는 관점으로만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멀티플렉스가 외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편안한 의자, 큰 스크린, 그리고 거기에 복합적인 상업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편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영화의 관객이라는 정말 좁은 틀에서 살펴보면은 이러한 멀티플렉스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영화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관객의 정말 영화를 소비하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저는 멀티플렉스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뭐 좁은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처럼 영화를 뭐 여가나 여흥, 오락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렉스라는 공간 자체가 그 관객들에게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준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독립성이나 아니면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도 관객들의 다수의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영관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강민혁 대표님께서 오늘 두 학생들 토론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백 학생과 하은 학생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내성이 강하고 그리고 개방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토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설득력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적극성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성이에요. 즉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다든지 상대방의 맞은 부분을 그래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두 분은 사례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간의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공감을 좀 많이 해줬고 본인이 어떠한 질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표정 변화라든지 뭐 말의 그런 톤의 변화라든지 목소리의 속도라든지 뭐 그런 거에 큰 차이 없이 굉장히 침착하게 이야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서 당연히 합격이라고 이야기를 주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CJ그룹 공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하반기 공채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을 우리 취준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잘하고 있을 게 눈에 보입니다. 네, 저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방송도 공책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